독일이 30년 동안 실패한 프로젝트를 한국은 20년 만에 성공했다고요? 2024년 10월 베를린시 도시계획국 수석 설계사 한스 슈미트 박사는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계천 복원 성공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과장이 분명했습니다. 베를린은 슈프레 강 재생에 15억 유로를 쏟아부었지만 실패했고 파리의 센 강 프로젝트 역시 20년째 표류 중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력과 자본으로도 불가능했던 도심 하천 생태 복원을 아시아 국가가 해냈다니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3주 후 한스는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82개국 환경부 장관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완패입니다. 청계천이 21세기 도시재생의 세계 표준입니다. 35년 경력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무릎 꿇린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유럽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청계천 3주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슈미트입니다. 베를린시 도시계획국 수석 설계사로 35년간 유럽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이끌어왔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베를린, 파리, 암스테르담 프로젝트 설계 도면들이 걸려 있었죠. 모두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작품들이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아침, 저는 슈프레 강 재생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30년 프로젝트의 마지막 문서였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너무 참담했거든요. 투입 예산 15억 유로, 한화로 약 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명확했죠. 19세기 산업화 이전처럼 베를린 도심의 생태계를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럽 최고의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수질 정화 전문가를 데려왔고 스위스 생태공학연구소와 협력했어요. 하천 바닥을 완전히 재설계했고 인공 여울과 자갈밭을 조성했습니다. 3년마다 수백만 유로를 들여 물고기를 방류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방류한 물고기는 석 달 안에 모두 사라졌고 조류는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슈프레 강의 생태 다양성 지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제 동료 페터 박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스, 또 실패 보고서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입니다. 15억 유로를 쏟아부었는데 생태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페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파리 센 강도 20년째 실패 중이고 암스테르담 운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도심 하천 생태 복원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오후 3시 비서가 이메일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박사님, 유엔 환경계획으로부터 온 보도 자료입니다. 저는 무심코 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울 청계천 20년 만에 도심 생태계 완전 복원 성공. 63종 생물 서식 확인. 저는 페터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한국이 도심 하천 복원에 성공했답니다. 페터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인데요. 인구 1,000만이 넘는 메가시티 한복판에서 생태계 복원이라니. 보도자료는 상세했습니다. 복원 기간 2003년부터 2005년, 총 공사비 3,900억 원, 약 2.4억 유로.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예산의 6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페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 조작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국가 홍보용으로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실패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성공했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물고기 떼, 백로, 심지어 황조롱이까지. 배경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합성이라면 정교한 작업이었어요. 페터가 말했습니다. AI 기술로 만들면 전문가도 구분 못합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진실을 알 수 없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럼 가봐야겠군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베를린시 환경부에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목적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보건 프로젝트 검증 및 데이터 신뢰성 확인. 부서장이 전화했습니다. 슈미트 박사, 정말 서울까지 가실 겁니까? 네, 가서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국제학계에 경고해야 하고, 만약 진짜라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진짜일 리 없었거든요. 출장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10월 첫째 주 출발이었어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다녀오겠습니다. 한국의 과장을 확인하러 갑니다. 모두들 웃었습니다. 박사님, 사진 몇 장에 속으시면 안 되죠. 아시아 도시가 베를린보다 도시 계획을 잘한다니 말이 됩니까?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노트 첫 페이지에 검증 항목을 적었습니다. 첫째, 실제 공사비 확인. 둘째, 생태 데이터 원본 요청. 셋째, 유지 관리 시스템 조사. 넷째, 지속 가능성 검증.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슈플의 강을 지나쳤습니다. 30년을 바친 강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생명력은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내가 뭘 숨기고 있든 내가 밝혀내겠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이 성공했다면 그럼 우리 30년은 무엇이었을까요? 2024년 10월 7일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2시간 비행 동안 저는 청계천 관련 자료를 계속 검토했어요. 복원 전후 사진, 생태 데이터, 공사 과정 기록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나서자 따뜻한 가을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청계천 근처 호텔로 가주세요. 기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관광 오셨어요? 아니요. 도시계획 연구 때문입니다. 아, 청계천 보러 오셨군요. 요즘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까지 청계천을 자랑하는 게 의아했어요. 차창 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베를린보다 훨씬 더 밀집된 도시였어요.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1만 6천 명이라는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베를린의 2배였죠. 이런 환경에서 생태계 복원이라니 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였지만 아직 해가 있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방에서 카메라와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수질 측정기, GPS, 그리고 생태조사용 노트.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청계천까지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나가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녁 7시 30분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가을 저녁은 생각보다 시끄러웠어요. 차 경적 소리, 상점 음악, 사람들의 대화 소리. 베를린 중심가보다 소음이 심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소음 수준 높음, 생태계 서식 환경으로 부적합. 5분을 걸으니 청계천 입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도로보다 약 5m 아래에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컸어요. 하천 폭은 약 20m, 길이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쪽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걷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양쪽으로 고층 빌딩들이 벽처럼 서 있었고 위로는 도로가 지나갔어요. 하늘이 좁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인공 구조물이야. 콘크리트로 만든 수로일 뿐이지.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맑았어요. 수질 측정기를 담갔습니다. pH 7.2 용존산소 8.5mgl. 나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슈플의 강도 수질은 좋았어요. 수질만으로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30분 정도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게 보였어요. 백로 한 마리가 물가에 서 있었고요. 하지만 이 정도는 슈플의 강에도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본적인 수생태계는 확인. 그러나 특별한 점 없음. 보도자료의 63종 생물 다양성은 과장으로 추정.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호텔로 돌아가려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늘을 가리키며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한 시민이 영어로 답했습니다. 저기요, 황조롱이가 사냥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있습니까? 저기 빌딩 사이에서 날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줌을 당겼습니다. 빌딩 옥상 부근에서 새 한 마리가 선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멀어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황조롱이입니까? 네, 매년 와요. 올해는 가족이 살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도심 한복판에 맹금류가 산다니.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는데 점원이 물었어요. 청계천 다녀오셨어요? 네. 황조롱이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쉽네요. 요즘 새끼들이 날아다녀서 구경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호텔방에 들어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관찰 기록을 정리했어요. 1일차 결론 기본 수생태계 확인. 수질 양호. 그러나 보도자료의 주장을 뒷받침할 특별한 증거 발견 못함. 황조롱이 서식 주장은 미확인. 추가 관찰 필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베를린보다 훨씬 밝았어요. 네온사인, 빌딩 불빛, 차량 헤드라이트. 이런 환경에서 야생동물이 산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하자. 서울시 환경팀을 만나 데이터를 요청하고 실제 생태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해.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과장일 거라고요. 방문 3일째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본격적인 생태조사를 시작할 때였어요. 삼각대와 고성능 카메라, 생태조사 장비를 챙겨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로 한국의 과장을 증명할 생각이었죠. 오전 6시 청계천 중류 지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출근 시간 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물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관찰을 시작했어요. 먼저 수생식물을 기록했습니다. 무럭새, 갈대, 부들. 하천 가장자리를 따라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베를린 슈플의 강에는 이 정도 식생이 없었습니다. 물속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피라미드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개체수가 상당했습니다. 붕어도 보였고 미꾸라지도 눈에 띄었죠. 저는 수중 카메라를 물속에 넣었습니다. 모니터로 확인하니 치어들도 많았어요.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어류 다양성 예상보다 높음. 자연 번식 확인. 오전 7시 해가 떠오르자 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참새, 까치, 비둘기는 흔한 도심 조류였어요. 하지만 백로가 3마리나 물가에서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가 물속으로 부리를 넣더니 물고기를 낚아챘어요. 성공적인 사냥이었습니다. 저는 망원렌즈로 촬영했습니다. 백로의 먹이 활동이 활발하다는 건 먹이가 풍부하다는 뜻이었죠. 물가 풀숲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외갈이였어요. 조심스럽게 물가로 접근하더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5분 정도 지나자 급격히 머리를 숙이며 물고기를 잡았어요. 두 번째 사냥도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백로 3마리, 외가리 1마리가 30분 동안 사냥에 5번 성공했어요. 성공률이 거의 80%였습니다. 슈플의 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죠. 오전 9시 출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청계천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베를린이라면 사람만 나타나도 새들이 즉시 날아갔을 겁니다. 여기 새들은 사람에게 익숙했습니다. 적응한 거였죠.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도심 한복판 새들이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 저는 청계천 상류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하천 바닥에 다슬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가 넘었어요. 다슬기는 수질이 좋을 때만 사는 생물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물속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가재도 보였어요. 작은 새우들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생태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먹이사슬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먹이사슬 구조를 그렸습니다. 제일 아래 수생식물과 플랑크톤, 그 위에 곤충, 유충과 다슬기, 다음 단계의 작은 물고기들, 그 위에 큰 물고기들, 그리고 백로와 외가리 같은 조류. 완벽한 피라미드였습니다. 베를린에서 30년 동안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 구조였어요. 오후 3시, 저는 청계천 하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물속에 은어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은어는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예요. 저는 수질 측정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용존산소 9.2mgl,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2.1mgl. 1급수 기준이었습니다. 인구 1000만 도시 한복판에서 1급수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해질 무렵, 저는 벤치에 앉아 하루 관찰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생물종 수만 해도 26종이었어요. 식물 9종, 어류 11종, 조류 6종. 그리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종들이 더 있을 거였습니다. 보도자료의 63종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6시,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하늘 높은 곳에서 새 한 마리가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엄청났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 새가 물가 근처 비둘기를 낚아챘습니다. 황조롱이었습니다. 진짜 황조롱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황조롱이는 날개폭이 약 70cm, 갈색과 검은색 깃털, 날카로운 발톱. 맹금류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잡은 비둘기를 들고 빌딩 옥상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망원 렌즈로 그 빌딩 옥상을 확대했어요.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둥지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완벽한 먹이사슬, 1급수 수질, 그리고 맹금류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생태계였어요. 방에 들어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100장이 넘는 사진들, 모두 선명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3일차 결론 보고된 생태 다양성 사실로 확인. 먹이사슬 완성도 높음. 황조롱이 서식 증거 확보. 기존 가설 재검토 필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한국이 정말로 해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의 30년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방문 일주일째 되던 날, 서울시청 환경정책과 박민수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었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 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20년치 기록이었죠.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숨길 게 없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 기록이었습니다. 총 공사비 3,869억 원, 정확히 2.38억 유로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베를린은 15억 유로를 썼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박 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접근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접근법이요? 네. 유럽 도시들은 위에서 아래로 접근했습니다. 완성된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만들려 했죠. 우리는 반대로 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렸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 팀장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베를린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물고기를 방류했습니다. 수백만 유로를 들여서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물고기가 먹을 게 없었던 거죠. 박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첫 해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천 바닥에 자갈과 모래를 깔았어요.
수생식물 씨앗이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기다렸습니다. 1년이 걸렸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까? 정확히는 자연이 스스로 하도록 놔뒀습니다. 두 번째 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식물들이 자라자 곤충들이 왔습니다. 하루살이, 잠자리, 물방개. 우리가 데려온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온 거예요. 곤충이 생기니 작은 물고기들이 나타났습니다. 피라미, 붕어. 이것도 자연 유입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방류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 마리도 방류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해부터 변화가 가속화됐다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많아지니 백로가 왔습니다. 백로가 오니 외가리가 왔어요. 먹이 사슬이 자연스럽게 형성됐죠. 우리는 그저 수질만 관리했습니다. 저는 메모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황조롱이는요? 2010년 처음 관찰됐습니다. 인근 산에서 먹이를 찾다 온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번식을 시작했고요. 저는 베를린과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맹금류부터 데려오려 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황조롱이를 사다가 방사했습니다. 먹이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고요.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생태계는 꼭대기부터 만들 수 없습니다. 토대부터 쌓아야 해요. 저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연간 유지비 기록이었어요. 2024년 기준 200억 원, 약 1200만 유로였습니다. 베를린은 연간 6천만 유로를 썼어요. 5분의 1 수준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관리합니까? 생태계가 스스로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질 관리만 합니다. 나머지는 자연이 알아서 해요. 박 팀장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유럽은 자연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협력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해온 방식이 잘못됐다는 뜻이었거든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 팀장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시민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도 시민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법으로 규제합니까? 아니요. 교육하고 참여시킵니다. 시민이 주인이라고 느끼게 만들죠. 저는 베를린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먹이 주기 금지, 출입 제한, 벌금 부과. 하지만 사람들은 몰래 했어요. 강제는 반발을 낳습니다. 자발성이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요. 박 팀장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청계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후 햇살 아래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고기를 조용히 관찰했고 어른들은 새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없어도 스스로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에 적었습니다. 유럽의 실패 원인 위에서 아래로 접근, 자연 통제 시도, 법적 강제. 서울의 성공 요인 아래에서 위로 구축, 자연과 협력, 시민 자발성. 그리고 마지막 줄에 썼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조롱이 한 쌍이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그들은 누가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온 거였죠. 생태계가 부르니까.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연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초대하는 거라는 걸요. 방문 2주차에 접어들며 저는 관찰 초점을 바꿨습니다. 생태계가 아닌 사람들을 보기로 했어요. 박 팀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민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그 말이요. 월요일 오전 8시 출근 시간대에 청계천에 나갔습니다. 수천 명이 청계천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휴지 한 장, 담배꽁초 하나 떨어진 게 없었습니다. 베를린 슈플의 강변은 매일 아침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치워야 했는데 말이죠. 한 직장인이 커피를 마시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는 즉시 주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100m 떨어진 쓰레기통까지 걸어가 버렸어요. 법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오전 10시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왔습니다.
현장학습이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청계천은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새들의 집이기도 하고요. 조용히 관찰만 하세요. 아이들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속삭이듯 대화했어요. 한 아이가 물가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친구가 팔을 잡았어요. 거기 백로 아리떼. 가까이 가면 안 돼. 누가 그래? 엄마가 그랬어. 새들 놀라면 안 된대. 7살쯤 된 아이가 생태 보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베를린 아이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말해도 뛰어다니고 소리 질렀거든요.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 남성이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비둘기 3마리가 다가왔습니다. 남성은 김밥 한 조각을 떼어 던지려다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황조롱이 둥지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다시 도시락에 넣었어요.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그가 영어로 답했습니다. 비둘기가 너무 많아지면 황조롱이 사냥이 어려워져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요. 뉴스에서 봤어요. 생태 균형이 중요하다고. 놀라웠습니다. 먹이사슬 균형을 일반 시민이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젊은 커플이 데이트를 나왔습니다. 여성이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를 찍으려 했어요. 배경으로 청계천을 넣으려고 했죠. 남성이 말했습니다. 플래시 꺼. 왜? 새들 놀라잖아. 여성이 웃으며 플래시를 껐습니다. 둘은 조용히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관찰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시민을 봤어요. 단 한 명도 새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어요. 저녁 무렵 한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손녀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 새 이름이 뭐예요? 백로란다. 만져도 돼요? 안 돼. 야생동물은 사람 손을 무서워해. 왜요? 원래 그런 거야. 우리는 보기만 해야 해.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생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를린과 비교했습니다. 슈플의 강변에는 경고 표지판이 수십 개 있어요. 먹이 주기 금지 100유로 벌금, 새 둥지 접근 금지, 야생동물 보호구역. 하지만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몰래 빵을 던지고 새를 쫓아가고 둥지를 구경했어요. 법으로 금지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경고 표지판이 거의 없었어요. 대신 안내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황조롱이 가족이 살고 있어요. 조용히 관찰해 주세요. 청계천은 우리 모두의 보물입니다. 명령이 아닌 부탁이었죠. 그리고 시민들은 스스로 지켰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법적 규제의 한계 감시와 처벌 필요, 반발 발생, 지속 불가능. 문화적 자발성의 힘 교육과 참여, 자발적 실천, 지속 가능. 그리고 결론을 썼어요. 유럽은 자연만 복원하려 했다. 한국은 사람도 함께 바꿨다. 그게 성공의 비밀이다. 밤 9시 청계천을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여전히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조용했습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있었죠. 제가 30년 동안 찾던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비밀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법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방문 3주차, 저는 서울시청 자료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20년치 데이터를 전부 검증하기로 했어요. 과학자로서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증명하고 싶었죠. 첫 번째 파일은 예산 기록이었습니다. 2003년 보건공사 시작, 총 공사비 3,869억 원. 세부 내역을 확인했어요. 하천 구조물 1,200억 원, 수질 정화 시설 800억 원, 생태 복원 600억 원, 조경 및 기타 1,269억 원. 투명했습니다. 저는 베를린 데이터와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베를린 슈플의 강 프로젝트 1994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 총 투입 15억 유로, 한화 약 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서울의 5.7배였어요. 연간 유지비도 달랐습니다. 베를린 연간 6천만 유로, 서울 연간 1200만 유로. 5배 차이였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파일은 생태 다양성 기록이었습니다. 2005년 복원 직후 관찰된 생물 종수 18종, 2010년 35종, 2015년 52종, 2024년 현재 63종. 지속적인 증가였어요. 베를린은 어땠을까요? 1994년 12종, 2024년 14종. 30년 동안 겨우 2종이 늘었습니다. 저는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서울 20년간 생물 종 증가율 250%, 베를린 30년간 17%. 압도적 차이였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수질 데이터였습니다. 월별 측정 기록이 20년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2005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평균 6.8mgl 4급수였습니다. 2010년 3.2mgl로 개선됐어요. 2015년 2.1mgl 2급수가 됐죠. 2024년 현재 1.8mgl 1급수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우상향 곡선이었어요. 꾸준한 개선이었습니다. 베를린 슈프레 강은 어땠을까요? 30년간 거의 평행선이었어요. 3급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파일은 시민 이용 통계였습니다. 2005년 연간 방문객 200만 명, 2010년 500만 명, 2015년 1200만 명, 2024년 2800만 명. 14배 증가였어요. 만족도 조사도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 시민 만족도 92%, 재방문 의사 95%.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다섯 번째 파일은 경제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청계천 복원 후 주변 상권 매출 증가율 연평균 18%, 부동산 가격 상승률 32%, 관광 수입 연간 1200억 원. 투자 대비 회수 기간 12년. 베를린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했어요. 저는 종합 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항목별로 베를린과 서울을 비교했죠. 투자 비용 베를린 15억 유로, 서울 2.38억 유로. 생물 다양성 베를린 14종, 서울 63종. 수질 등급 베를린 3급수, 서울 1급수. 연간 방문객 베를린 80만 명, 서울 2,800만 명. 모든 항목에서 서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박 팀장이 자료실로 왔습니다. 박사님, 확인 다 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결과는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웠거든요. 완벽합니다. 조작이나 과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 팀장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30년 동안 잘못된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종합 분석표를 그에게 보여줬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서울이 이겼어요. 비용, 효율, 결과, 지속성 모든 면에서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승패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명백한 승패예요. 한국이 유럽보다 5분의 1 비용으로 5배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 모든 걸 바꾸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하고 청계천 방식을 도입하겠어요. 자료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35년 경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어요. 베를린도 할 수 있다는 희망. 배우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게서 배우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청계천 모델이 21세기 도시 생태 복원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을요. 2024년 10월 27일 귀국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찾았어요. 3주 동안 매일 왔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닌 감사함으로 이곳을 보게 됐거든요. 아침 안개가 하천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어요. 물소리만 들렸죠. 저는 벤치에 앉아 지난 3주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조작을 증명하러 왔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배우는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6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황조롱이 한 쌍이 둥지에서 나왔어요. 수컷이 먼저 날아올랐습니다. 암컷이 뒤따랐죠. 두 마리가 함께 청계천 상공을 선회했습니다. 완벽한 비행이었어요. 빌딩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찍지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35년 조류학자 경력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거든요. 인구 1,000만 도시 한복판, 고층 빌딩 숲 사이를 맹금류가 날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황조롱이 수컷이 급강하했습니다. 물가 근처에서 무언가를 낚아챘어요. 쥐였습니다. 그리고 둥지로 돌아갔죠. 암컷에게 전달했습니다. 완벽한 번식 행동이었어요. 이들은 누가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왔고 스스로 정착했습니다. 생태계가 부른 거였어요. 오전 8시 박 팀장이 청계천으로 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어요. 박사님, 마지막 날이네요. 저는 커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황조롱이를 가리켰어요. 저 새들을 보세요. 저들이 모든 걸 증명합니다. 무엇을요? 생태계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 자연은 초대받으면 온다는 것. 그리고 시민이 지키면 지속된다는 것. 박 팀장이 웃었습니다. 많이 배우셨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운 게 아닙니다. 깨달은 겁니다. 30년 동안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인정하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영국이 졌어요. 독일도 졌고요. 프랑스, 네덜란드, 전 유럽이 졌습니다. 박 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사님,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아니요, 명백한 경쟁이었어요. 누가 더 나은 방법을 찾느냐의 경쟁. 그리고 한국이 이겼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3주 동안 기록한 모든 것입니다. 데이터, 관찰, 분석. 이걸 베를린시에 보고하겠어요. 그리고 제안하겠습니다. 청계천 모델을 도입하자고요.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숫자가 증명하니까요. 저는 청계천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배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태계는 토대부터 쌓아야 한다는 것. 둘째, 자연과 협력해야지 통제하면 안 된다는 것. 셋째, 시민의 자발성이 법적 규제보다 강하다는 것.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배웠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배움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유럽이 선진국이고 아시아는 후발주자라는 제 편견이 틀렸어요. 좋은 것은 어디서든 배워야 합니다. 박 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희망적입니다. 오전 10시,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박 팀장도 일어났어요. 독일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청계천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황조롱이 가족이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시민들이 잠깐 멈춰 올려다봤습니다. 모두 미소 짓고 있었죠. 이 장면이 3주 동안 본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베를린시 환경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청계천 보고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안이었어요. 본문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30년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공할 방법을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청계천이 남았습니다. 황조롱이의 비행이 남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남았습니다. 베를린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요. 3주 전 조작을 증명하러 온 회의론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변화를 만들겠다는 실천가만 남았어요.
2024년 11월 1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대회의장이었습니다. 제7차 생물 다양성 협약 회의가 열렸어요. 82개국 환경부 장관과 500명의 생태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오전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죠. 단상에 서자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3주 동안 본 것들, 검증한 데이터들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고백하러 왔습니다. 독일의 30년 실패를 말하고 한국의 20년 성공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베를린 슈프레 강 프로젝트 데이터였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 15억 유로를 투입했습니다. 결과는 생물 14종, 3급수 수질.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회의장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청계천이었습니다. 한국 서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복원, 총 2.38억 유로 투입. 결과는 생물 63종, 1급수 수질, 연간 방문객 2,800만 명. 압도적 성공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비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청계천 황조롱이 가족의 비행 장면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을 나는 맹금류. 3분짜리 영상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3주간 직접 관찰하고 20년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럽은 위에서 아래로 접근했습니다. 완성된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만들려 했죠. 서울은 아래에서 위로 쌓았습니다. 식물부터 시작해 자연이 스스로 오게 했습니다. 유럽은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서울은 문화로 자발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청계천 모델은 21세기 도시 생태 복원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유럽은 자존심을 버리고 배워야 합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82개국 대표단이 모두 일어섰어요. 회의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독일 슈피겔지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베를린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청계천 방식을 배우면 됩니다. 이미 서울시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기자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웁니까? 모든 것입니다. 설계 철학, 시민 참여 방식, 유지 관리 시스템까지요. 11월 30일 베를린 시청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시장 앞에서 보고했어요. 슈프레 강 프로젝트를 전면 재설계해야 합니다. 청계천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시장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기존 예산의 5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단 3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시장이 승인했어요. 12월 15일 독일 마이너스 한국 도시재생 협력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울시 생태팀 5명이 베를린에 왔어요. 박민수 팀장이 이끌었습니다. 저는 슈프레 강변에서 그를 맞았죠. 환영합니다. 우리의 스승님. 박 팀장이 웃었습니다. 스승은 아닙니다. 동반자죠. 우리는 슈프레 강을 함께 걸었습니다. 박 팀장이 물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내일부터입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강을 바라봤어요. 5년 후 이곳에도 황조롱이가 날 겁니다. 약속합니다. 2025년 1월 슈프레 강 재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청계천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하천 바닥에 자갈과 모래를 깔았습니다. 수생식물이 자라도록 기다렸죠. 시민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생태 수업을 열었어요. 3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슈프레 강에 수생식물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30년 동안 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았죠.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5월 제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 팀장이었어요. 박사님, 청계천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황조롱이가 5쌍으로 늘었답니다. 새끼는 21마리고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베를린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 같은 날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계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목은 From Seoul to Berlin A Green Revolution이었어요. 서울에서 베를린으로 녹색혁명.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 벽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청계천 황조롱이 가족 사진이에요. 그 옆에 문구를 붙였습니다. 배움에는 국경이 없다. 좋은 것은 어디서든 배워야 한다. 2024년 10월 서울에서 배운 교훈. 35년 도시계획 경력에서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슈플의 강이 보입니다. 아직 황조롱이는 없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물가에 풀이 자라고 있거든요. 시작은 항상 작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이 증명했듯이 올바른 시작은 기적을 만듭니다. 베를린의 기적도 곧 시작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